별별극장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곳은 경상도 관찰사를 거쳐 대사원까지 지낸 후 현재는 관직에서 내려와 이따금씩 후학을 지도하고 있는 강현 대감의 집입니다. 그런 대단한 집안의 마당에 비복들의 곡소리가 빗소리에 눌려 퍼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울리는 중이었죠. 아이고 도련님, 이게 무슨 일이래요? 장원급제하셔서 잔치를 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어찌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신단 말입니까? 싸늘한 주검이 되어 누워있는 사람은 이 집 장남 강태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역병으로 어머니를 잃고 새로 들어온 계모 밑에서도 남부러울 일 없이 잘 자랐으나 조정에 나간 지 2해 만에 이런 모습으로 누워있는 것이었죠. 이 어처구니 없는 슬픔에 장단이라도 맞추듯 3일 동안 연이어 비가 내렸습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았을 때 장남의 상여가 자기 살던 집을 떠나 10리 너머에 있는 강씨 문중의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세상 유세를 다 살고 보니 원도 많고 한도 많다. 꽃이라구나 파가 되면 옳은 나비도 아니오네.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밖에 누구 있느냐? 예, 대감마님, 소인 길동이옵니다. 그래, 너 가서 태백이를 속히 불러들이거라. 예, 마님, 속히 뛰어가겠습니다요. 대감마님이 불러들이라는 이는 형님과 같은 해에 나란히 과거에 합격한 후 관직에 나갔다가 형님이 죽은 직후 관직을 버리고 집에 눌러앉은 이 집 둘째 아들 강태백이었습니다. 형님처럼 장원은 못했지만 형님과는 다른 쪽으로 뛰어난 면이 있었죠. 첫째 태수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과 같은 유교 경전에 뛰어났다면 둘째 태백은 유교 경전보다는 문학과 철학에 더 관심이 있었고 또 문학과 철학보다 더 조예가 깊은 쪽은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소한 사건들의 전말을 꿰뚫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집안 비복들끼리의 지저분한 치정사건이라든지 또 이 고을 양반댁에 애첩이 바뀌는 일이라든지 또는 젓갈장수가 과부의 집에서 과부를 농락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일에는 길동이를 시키든 자기가 직접 나서든 간에 그 내막을 반드시 알아내고야 말았죠. 잠시 후 둘째 아들 태백이 강대감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소자 들었사옵니다. 그래, 너 요즘도 기방이나 다니고 논팽이질을 하고 다닌다지? 기방에 간 것은 맞사오나 그것은 건넌마을 박도령이 소자에게 향주라는 기생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의뢰하여 조사차 간 것뿐이옵니다. 시끄럽다. 유학을 공부한 놈이 기생 뒷공문이나 쫓아다닌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3년이면 됐다. 이제 다시 관직에 나가거라. 송구하옵니다. 소자 더 이상 관직에는 뜻이 없사옵니다. 당쟁이 심화되고 간신들이 판을 치는 판국입니다. 하여 간신들의 횡포를 소상히 아래는 상소를 올린 젊은 관리들이 셋이나 죽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아버님의 장남이자 소자의 하나밖에 없는 형님이고요. 3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바가 없으니 소자를 관직에 보내심은 소자도 죽으라는 것과 진배 없사옵니다. 이런 불효막심한 놈. 1년의 기한을 줄 테니 내일 당장 길을 떠나 경상관찰사로 있는 네 숙부한테 가거라. 가서 당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충을 다할 수 있는 법을 여쭙고 답을 찾아오너라. 새어머니와 동생들한테는 내가 잘 말할 터이니
내일 해가 뜨면 바로 떠나거라. 그리고 집안 종들이 할 일이 많아 봄부터 가을까지 분주하니 허약해서 힘도 못 쓰는 길동이를 데려가거라. 그래도 심심치는 않을 게다. 강대감은 약간의 돈을 주며 아들을 내보냈습니다. 도련님, 소희는 오랜만에 나들이라 기분이 좋습니다. 몇 년 전에 고개를 3번 넘고 약을 구하러 가는 무리에 낀 적은 있어도 이렇게 먼 길을 나선 건 처음입니다. 근데 많고 많은 종들 중에 왜 소인이 뽑혔을까요? 도련님이 대감마님께 소인과 함께 가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안 이떼시겠다고 하신 건가요? 뭐 그렇다고 치자꾸나. 두 사람은 양반집 자제와 그 집 종의 신분이지만 어릴 적부터 서당을 빼먹고 도망 다니는 도련님을 전담하여 잡으러 다닌 관계여서 그런지 격을 크게 따지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강태백과 길동이가 이런 시답잖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 쏴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근래에 좀채 비가 오지 않아 농사 짓는 땅이 마르고 갈라질 판이었는데 뒤늦은 비가 시원하게 대지를 적셨습니다. 도련님, 다행히 저쪽에 주막이 보입니다. 어서 저를 따라오십시오. 다행이구나. 옷은 이미 다 젖었다만 곧불에 걸리기 전에 서두르자. 강태백과 길동이 뛰어들어와 보니 주막에는 이미 여러 명의 객들이 비를 피해 모여 있었습니다. 지게에 짐을 진 장사꾼, 약초꾼으로 보이는 사내, 그리고 상복을 입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세 무리가 있었죠. 나으리, 비를 피하시려거든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 장사꾼이 사람 좋아 보이는 얼굴로 두 사람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고맙소. 그때 마침 주막집 주인으로 보이는 사내가 나와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손님네들. 과거 시험 보러 가시는 양반님들이 오셔서 지금은 방이 꽉 차 있소만 과거 날짜가 급하여 짚을 엮고 뒤집어 쓰고라도 다음 주말까지 이동하시겠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알겠소. 헌데 몹시 시장하니 방에 들어갈 때는 음식도 준비해 주시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주인 사내는 음식을 조리하는 부엌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강태백이 그쪽을 힐끗 보니 어떤 여자가 살짝 보였다 사라졌는데 그 미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하여 강태백은 저 정도 얼굴이면 남정네들이 추근될 것이 자명하니 부엌에서 음식만 만들게 하나보다라고 생각했죠. 강태백이 도포자락에 묻은 빗물을 털며 객들을 보니 옷이 젖은 때문인지 다들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어차피 과거 보는 양반들이 떠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터라 강태백은 시간도 때울 겸 먼저 말을 걸었죠. 나와 여기 있는 길동이는 숙부님 댁으로 가는 길이오만 다들 이 마을 사람이요? 아니면 잠깐 거쳐가는 길이요? 객들은 양반과 한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양반이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할 수 없이 대답했습니다. 소희는 이 주막에 소금을 대주고 있는 장사꾼입니다요. 소금을 넘기고 가려는데 그만 비를 만나버렸지 뭡니까. 소금이 젖으면 안 되니 당장 떠날 수는 없고 오늘은 여기서 비를 피하고 내일 다음 고을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 소금 장수가 소금이 젖으면 큰일이지. 이번에는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있는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두 사람은 일행인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는 길이요? 네, 저희는 고개 너머에 있는 조부님의 장례를 치르러 가는 길입니다. 소인이 셋째 아들이고 집신 장사를 하느라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봐야 하지만 비를 만나서 그만 주저앉고 말았지요. 참 안 됐구려. 마음이 급하겠소. 강태백이 이번에는 마지막 사람에게 물으려는데 묻기도 전에 사내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저는 아랫마을에 사는 약초꾼입니다. 급히 구해야 할 약초가 있어서 윗마을 깊은 산속으로 가는 길에 비를 만나 주막으로 들어왔습죠. 그리 되었군.
해가 질 때까지 비가 그치지 않으면 다들 움직이지 못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소. 밖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과거 보러 가는 양반들은 급한 김에 간이로 엮은 지푸라기라도 걸치고 하나둘씩 주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비는 끝내 그치지 않아 낮에 모인 객들은 주막 주인의 안내를 받고 각각 빈방으로 들어가서 줄인 배를 펴고 밥을 먹었죠. 도련님, 집 나오면 고생이라더니 첫날부터 아주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소인도 이런데 도련님은 또 얼마나 허기가 지십니까? 괜찮다. 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버님을 따라 1년에 한 번은 숙부님 댁을 다녀왔는지라 크게 불편하지는 않구나. 먼 길을 처음 나서는 길에 비를 만나고 굶주렸으니 길동이 네가 놀랐겠구나. 아니, 제가 명색이 종놈인데 귀하신 도련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면 소인이 뭐가 됩니까요? 소인이 곱상하게 생겼어도 강대감님 댁 집안 종놈으로 나고 자란 순수 혈통입니다요. 잘 알았으니 어서 먹거라. 도련님도 꼭꼭 씹어 드십시오. 두 사람은 빗소리를 들으며 잔뜩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강태백은 형님이 죽은 후로 입맛이 도통 없었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배가 부르도록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초저녁에 둘은 이부자리에 들었는데 하루 종일 걸었던 터라 잠자리가 불편하다는 것도 못 느끼고 쿨쿨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문 밖에는 아직도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밤중에 주막 전체를 뒤흔드는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도련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정도 비명이면 필시 살인사건이다. 서둘러 나가보자. 둘은 번개같이 일어나 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비명이 들린 쪽으로 뛰어가니 그곳은 바로 주막 주인의 방이었죠. 문을 열어보니 주막 주인과 여자의 목에는 나란히 칼이 꽂혀 있었고 하얀 이불이 빨갛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여? 누가 찌른 것이오? 내가 범인을 꼭 잡을 테니 어서 말을 해주시오. 하지만 여자는 이미 숨이 넘어갔고 주막 주인은 태백의 말을 알아들은 듯 대답하려 했으나 목에 칼이 박혀 소리가 나지 않자 손을 들어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손가락이 가리킨 곳을 보니 강태백이 묵고 있는 별채가 보였죠. 여기 묵고 있는 객들 중에 범인이 있다는 말이로군. 하고 남자 쪽으로 돌아보니 그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여 대답한 후 곧 눈을 감았습니다. 한밤중에 하늘을 가를 듯한 비명이 들렸으니 객들도 모두 놀라 밖으로 나왔죠. 밤이었지만 칼에 찔려 쏟아진 피로 낭자한 모습이 문 밖에서도 보였습니다. 날이 무슨 일입니까? 끔찍한 비명을 들었는데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렇소. 하지만 숨이 끊어지기 전 내게 단서를 줬는데 그것은 오늘 이 주막에서 묵은 객들 중에 범인이 있다는 것이오. 라고 설명한 강태백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길동이는 듣거라. 조사를 할 동안 아무도 여길 빠져나가지 못하게 모두 한 방에 모으고 밖에서 문을 잠그거라. 예, 도련님,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낮부터 마을이 떠내려갈 듯이 쏟아지던 빗줄기는 사건이 가장 비극으로 치달은 후에서야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강태백과 길동이 묵고 있던 방에 모든 객들이 모여앉게 되었습니다. 강태백은 주막의 모든 방들을 들여다본 후 사안이 중대한 만큼 주막집 옆집도 들러 몇 가지를 물어보았죠. 그러느라 한참 뒤에야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밝은 불빛에서 보니 네 사람 모두의 옷에 피가 조금씩 묻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상복을 입은 남자가 말했죠. 나으리, 밤중에 주막 주인과 약초꾼이 싸우는 소리를 소인이 분명히 들었습니다요. 가만히 있자 그리고 보니 저 사람 옷에 피가 묻어있네요. 이것은 필시
저자가 범인이라는 증거입니다. 하고 약초꾼을 의심했죠. 아닙니다. 소인이 주막 주인과 싸운 것은 사실이나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좋소. 들어볼 터이니 어서 말해보시오. 소인은 지금 죽어가는 어린 아들의 기침병을 고치려고 질경과 천문동이라는 약초를 캐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주막 주인이 말려놓은 것 중에 질경과 천문동이 있으니 급하면 가져가라고 하여 부엌으로 갔더니 아들이 다 죽어가면 어지간히 급할 테니 30냥을 내고 가져가시오. 아니 약방에서 사는 것보다 몇 곱절이나 더 달라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더니 지금 기침병이 돌림병으로 돌고 있어 질경과 천문동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란 걸 모르시오? 돈이 없다면 아들이 죽는 걸 지켜보는 수밖에 더 있겠수. 나 같으면 마누라를 팔아서라도 아들을 살릴 텐데 비정한 아비를 둔 어린 것이 참 불쌍도 하군. 하고 이죽거리는 것입니다. 하여 제가 참지 못하고 그만 얼굴을 좀 쳐올렸습니다요. 그때 코피가 쏟아졌고 제 팔에도 그 피가 묻기는 했지만 그게 답니다. 하지만 화가 난다 하여 그 정도 일로 사람들을 칼로 찌를 바보는 아니올시다. 소인이 죽인 건 아니지만 저런 야비한 놈이 죽은 건 아주 잘된 일입니다. 사내는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화가 잔뜩 나보였으나 아픈 아들 생각이 났는지 곧 표정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댁들은 내외간에 왜 둘 다 피를 묻히고 있는 거요? 약초꾼의 말에 상복을 입은 부부는 서로의 옷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이제야 생각이 난다는 듯 남편이 말했죠. 소인이 밤중에 방을 나와 다투는 소리를 들은 건 제 처가 배가 아프다며 변소를 가자고 해서였습니다. 근데 배가 아팠던 게 변 때문이 아니라 달거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인이 할 수 없이 옷을 조금 찢어서 저에게 건네주다가 피가 묻었나 봅니다요. 그런데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동안 부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잠시 후 부인이 말했죠. 나으리, 셋내는 지금 몸이 으스러질 지경이니 방으로 그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몹시 아파 보이니 어쩔 수 없군. 대신 절대 방에서 나오지 마시오. 여자는 곧 방을 나갔습니다. 강태백은 다시 소금장수에게 물었죠. 옷에 피가 묻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예, 알고 있습니다요. 짧게 대답을 마친 소금장수의 얼굴은 몹시 초조해 보였습니다. 낮에 보았을 때는 없던 피가 왜 묻어 있는 것이오? 그것은 사실 소인도 밤에 주막 주인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금값을 외상으로 달아놓은 지가 거진 반년이 다 되어가서 더 이상 소금을 들여올 돈이 없으니 이번에는 꼭 달라고 말했더니 그놈이 되려 뻔뻔하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먹고 죽을 것도 없으니 다음에 받아가게. 하지만 날이도 낮에 보지 않으셨습니까? 과거 보시는 양반님들이 우르르 주막에 묻고 가셨으니 소금값을 지불할 만큼은 충분히 있다는 것을요. 화가 치미는 것을 겨우 참고 있는데 이놈이 하는 말이 그리고 이렇게 자꾸 닥달하면 앞으로는 거래를 아예 끊을 수도 있으니 장차도 소금을 팔고 싶다면 내가 줄 형편이 될 때까지 잠자코 소금이나 대게나. 하여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놈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는데 그때 그놈 코에서 코피가 흘러 소인한테 묻은 모양입니다. 소인은 그놈을 한 대 치지도 못했으니 아마 그 피는 약초 사내한테 맞았던 게 뒤늦게 터진 것 같습니다요. 주막 주인이 죽어버렸으니 이제는 밀린 소금값도 다시는 못 받게 생겼습니다. 세 남자의 말을 다 들은 강태백은 생각에 잠기더니 한참 만에 입을 뗐죠. 자, 이번 사건의 범인이 밝혀졌소. 강태백의 말에 세 사람 모두 눈이 동그랗게 변했습니다.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르고 세 사람 다 바짝 긴장한 모습이었죠. 범인은 바로 약초꾼이요. 아니 뭐라고요? 소인이 왜 범인입니까? 약초꾼이 반발했지만 강태백은 약초꾼에게 대답하지 않고 되려 상복사내와 소금장수에게 물었습니다.
저 방에 죽어 있는 이가 여자라고 생각하오? 아니면 남자라고 생각하오? 아니, 이제 와서 무슨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죽은 이는 주막 주인이니 당연히 남자지요. 아니면 여자가 남장을 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그놈을 1년 가까이 봐왔는데 성미나 상판이나 다 오락부락해서 세 장가도 못 가는 호랍이니 남자가 맞지요. 양반나리도 참 이상한 말을 다 하십니다요. 이번엔 약초꾼이 대답해 보시오. 죽은 이가 남자요? 아니면 여자요? 남자입니다. 주인 사내가 죽었으니 남자가 맞지요. 그런데 왜 아까는 죽은 이를 떠올리며 사람들이라고 말했어? 그때 코피가 쏟아졌고 제 팔에도 그 피가 묻기는 했지만 그게 답니다. 하지만 화가 난다 하여 그 정도 일로 사람들을 칼로 찌를 바보는 아니올시다. 그건 밤에 잘 때는 내외가 같이 자고 있을 테니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무의식 중에 답을 한 것 같습니다요. 그리고 비명소리를 듣고 나왔을 때 시체 둘이 보였으니 하나가 남자면 하나는 여자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줬소. 그럼 왜 칼에 찔렸다고 말한 것이요? 거야 뭐 목에 칼이 박혀 피가 흥건한 걸 밖에서 봤으니까요. 칼이 목에 박혀 있었어? 다른 이들은 밖에서 무엇을 보았소? 하얀 천에 빨간 피가 번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그냥 피만 보았습니다. 주막에 온 후로 사람이라곤 주인 사내밖에 본 일이 없으니 죽은 이가 주인 사내라고 생각했을 뿐 누구인지는 못 봤습니다요. 그러고 보니 소인도 피가 번진 장면을 보았을 뿐입니다요. 바로 그거요. 숨이 떨어진 후 여기 객들이 나오기 전에 내가 시체의 몸을 천으로 덮어놓았소. 그러니 문이 열려 있었어도 밖에서는 다만 주막 주인 사내일 것이라고 추측 정도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목이 찔렸다느니 여자와 남자 둘이 있었다느니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소. 그리고 이 방에 들어오기 전 비명소리에 놀라 깬 옆집에 찾아가 물어보니 이곳 주막은 1년 전에 주인이 바뀌었고 호랍이 혼자 장사를 했을 뿐 여자는 살고 있지 않다고 말했소. 그러니 주막에 여자가 산다는 걸 아는 이는 두 사람의 목에 칼을 찌른 범인 한 사람뿐이요. 그리고 주막 주인이 자신을 호랍이라 말하고 혼자 산다고 속인 이유는 그 여자가 주막 사내와 눈이 맞아 도망 나온 바람난 여자이기 때문일 것이오. 이제 약초꾼은 할 말이 있으면 해보시오. 앞뒤가 착착 맞아 들어가는 강태백의 추리를 들은 약초꾼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잠시 후 넋을 놓은 듯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반나리 말씀이 다 맞습니다. 여자는 몇 년을 내 집에 드나들었던 젓갈 장수놈과 눈이 맞아 어린 아들까지 팽개치고 도망간 소인의 마누라였습니다. 저는 절대 마누라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어린 자식을 키워내야 하니 속에 불을 품고서라도 꾸역꾸역 살아냈지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지. 몇 달 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며칠 동안 기침만 하더니 죽어버렸습니다. 하여 저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을 잃고 온몸에 힘이 빠져버려 누워만 있었지요. 그러다 아들을 따라가려고 새끼줄을 매달았는데 며칠을 굶은 제 몸에서 갑자기 불을 뿜는 듯한 기운이 솟구쳤습니다. 죽더라도 이 연놈들을 찾아 같이 죽어야겠다고요. 몇 달을 찾다가 오늘 우연히 비를 피하려 들른 이 주막에서 젓갈 장수를 보았고 그 후의 일은 나리가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여자는 잠든 채로 처리했고 주인놈은 잠에서 깬 후 죽였습니다. 이제 어차피 발뺌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았는지 약초꾼은 순순히 자백을 한 후 눈물을 흘렸죠. 다음 날 길동이를 시켜 범인을 지키게 한 후 강태백은 관가에 찾아가 주막집 살인사건을 자세히 고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사또는 강태백에게 놀라움과 고마움을 표하고 포졸들을 보내 약초꾼을 잡아들였죠. 비를 피하려고 들어간 주막집에서 우연히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아낸 강태백은 다음 날 긴장이 풀리자 몹시 시장기가 올라와 정신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아주 오래간만에 느끼는 허기였죠.
도련님, 어젯밤 일은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약초꾼의 행동이 아주 이해 못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기는 하나 살인은 절대 이해되거나 용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 앞으로 약초꾼은 어찌 됩니까? 조선은 바람난 부인에 대한 살인은 정상 참작이 돼서 곤장이나 잔뜩 때리고 풀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약초꾼의 경우 간통한 남자까지 죽였으니 아마 차명이나 교형이 내려질 것이다. 근데 길동아, 서글픈 사실은 약초꾼이 두 사람을 죽인 후에 자신도 죽겠다는 심정으로 일을 계획했다고 했지만 내가 추궁했을 때 그의 행동을 보거라. 그는 생각이 바뀌었는지 삶을 포기할 마음이 없어지고 오히려 최선을 다해 죄를 부인하고 벗어나려고 했다. 아, 그렇네요. 그렇다면 말이다. 한번 생각해 볼 일은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싶을 만큼 화가 나고 원통해서 복수를 결심할 수는 있다만 복수를 마친 후에도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이 세상에서 다시 더 살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때는 어찌해야 되겠느냐? 후회해도 소용없으니 복수를 하고 싶어도 꾹 참아야겠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참지 못할 때는 어쩌겠느냐? 그럼 잊어야지요. 어떻게 있지?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 됩니다요. 작년에 사머리가 흥삼이놈한테 시집갔을 때 너무 괴로워서 빗길에 반나절을 뛰고 돌아다녔더니 행랑어른이 쓸데없이 뛰어다니지 말고 풀이나 잔뜩 베어오라고 해서 몇 날 며칠을 풀을 베고 밭을 갈고 몸을 열심히 놀렸더니 몸져 눕기는 했으나 사머리는 잊었습니다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잊은 것은 아니고 다른 일에 몰두하다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사머리는 생각이 나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요. 그러냐? 나는 그런 방법은 전혀 몰랐느니라. 강태백은 형이 죽은 후 한동안 속에 불을 품고 살던 자신을 되돌아보며 길동이가 한 말을 곱씹어 보는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도련님, 숙부님 댁으로 가려면 오늘은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아니다. 숙부님 댁으로 바로 가지 않을 작정이다. 아버님께서 1년이라는 기한을 주셨으니 오늘부터는 조선 팔도를 정신없이 바쁘게 걸어보자꾸나. 소인은 대감마님께 도련님을 잘 감시하라는, 아니, 잘 보필하라는 명만 받았으니 어느 쪽으로 가든 상관없습니다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대궐 같은 집에서만 살았고 조정에 나아가서는 하나밖에 없는 형님을 잃은 탓에 정작 백성들의 민낯을 보지 못했던 강태백은 오늘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팔도를 돌아다니며 형님이 죽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또 아버님이 명하신 것처럼 당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충을 다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들이 거쳐가는 고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음 여정을 기대하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별별극장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